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또 발표하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말씀 나눌 때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다시 다 합쳐지는 경향이라서 통상, 경제, 과학, 기술 다 공부해야 되는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아마 정치학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경제학이나 과학기술 이쪽에 또 약하고 해서 이 정치학을 한 면도 없지 않은데 요즘에는 다시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관두고 후배한테 물려줄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아마 전체 서론이 될 것 같고 배경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을 전략적 경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의 성격을 좀 세계 질서와 연결시켜서 뒷부분에 보다 구체적이고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을 이해하는데 좀 초점을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22년이 돼버려서 30년이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게 12월 26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딱 30년인데요. 두 가지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아시다시피 냉전의 질서는 진영의 질서이고 지정학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민족국가의 전성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탈냉전이 됐을 때 바로 그 민족국가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체되는 단어가 바로 글로벌리제이션이었습니다. 세계화였는데요. 그 세계화가 사실 9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10년간 엄청난 키워드, 지금의 미중 전략 경쟁만큼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말은 남아있지만 한 10년 만에 그 전성기는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유니폴라 모먼트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시대가 왔다는 것 스스로 그리고 타칭 자칭 내세우던 시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무역 질서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다시 재형성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플랫폼에 서 있고요. 질서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게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는 탈냉전 오기 직전의 질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완전히 살아나면 우리가 보통 신냉전 질서가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대체하기는 다시 완전히 돌아가긴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앞으로 20, 30년간 이 두 메가 트렌드가 겹쳐지고 서로 스트럭을 하는 것이 마치 미국과 중국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서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 두 메가 트렌드의 혼재와 미중의 혼재가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중간에 몇 가지 전환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9.11 테러 역시 미국이 가장 강할 때 미국 내부에서 테러리즘은 전체 질서를 바꿀 정도의 힘은 없었지만 미국 질서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방탄 질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고요. 2008년의 금융위기는 통합적인 경제 질서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준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경제의 그런 버블화라든지 또는 소득 격차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국민족주의라는 자국 이기주의가 등장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고 선도했던 미국이 먼저 그 질서를 반대하는 트럼피즘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가장 앞선 지역이라고 하는 유럽의 통합이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브렉시트가 일어났습니다. 결정적인 도전과 테스트는 2019년하고 2020년에 있었습니다. 2019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비드는 바로 세계화에 대한 테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초연결 사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될 수가 있었고 이 팬데믹은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국의 반응은 블레임 게임이나 자국 이기주의나 국가의 이기주의로 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팬데믹으로 만든 것은 세계화인데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 도생으로 갔던 겁니다. 두 번째 큰 테스트는 역시 2020년 말에 있었던 미국의 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더라도 이렇게 극적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바로 첫 번째 메가 트렌드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바이든이었고요. 두 번째 메가 트렌드를 상징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선택은 다시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전 세계에 다행이지만 여전히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굿 트럼프 또는 마드리 트럼프, 좀 온건한 트럼프 보면 공화당은 무조건 승리한다 라는 얘기가 하는 말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결국 America is back, 바이든이 얘기하는 과거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첫 번째 메가 트렌드를 왼쪽에 5가지는 그 충실한 원칙을 따르는 대외 정책 노선들입니다. 전통적인 미국 외교를 회복하고 국제기구 및 협력 질서를 회복하고 가치 규범을 중요시하며 동맹관계를 중요시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다. 근데 한 가지가 옆으로 삐쳐나와 있습니다. 바로 미중 전략 경쟁은 단순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과거에 저는 아직까지는 신냉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상당히 닮아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스트래티직 obsession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과도하게 중국을 때리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보면 지금 바이든 정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과거에는 그 양극단의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위 말하는 키신저 학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면 중국이 변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과거의 키신저의 미중 관계 정상화에 숨어있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는 완전히 포기를 합니다. 미국이 속았다 또는 중국이 속였다라는 결론으로 이미 끝난 얘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결국 네오콘들인데 여전히 이것은 신냉전을 불사하고 보통 크로우 학파라고 얘기하는 적대적 관계로 가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아직은 소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미국의 정부는 내부에 리버럴 도브와 리버럴 호크의 정책 결정이 굉장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건한 자유주의는 첨단 기술 중심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반칙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잡아내도 큰 파장 없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적어도 바이든과 지금의 국무부는 이걸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론 자체는 굉장히 세지만 오른쪽 리버럴 호크들은 인권 문제와 이것은 신장 위구르 그다음 대만 문제, 이념 공세로 관여된다는 것인데 잘 보시면 바이든을 비롯해서 캠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담론 자체는 호키시한데 실제로 그에 대해서 미국이 본격적인 대중 압박이나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그게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외교적 보이콧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보이콧을 하느냐의 문제에도 차이가 있고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일종의 딜레마 또는 말은 세면서 실제적으로는 리버럴 도브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꽤 많습니다. 특히 미국 내의 강경파나 특히 부서별로 본다면 국방부는 지금의 중국을 전략적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예를 들자면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 봉쇄 동맹을 발전시켜서 압박해야 된다는 것은 국방부 쪽에서 계속 이어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을 보면 왼쪽에 5 영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충돌, 통화, 경제, 무역도 포함하겠죠. 체제, 경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부분은 또 과학기술은 불거지고 있고요. 체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문제는 조금 소강 상태이나 그 다음에 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군사 충돌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준에서 벌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장점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힘이다. 그거를 제대로 인지 못한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그 힘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런 국가들의 숫자가 60개국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 1위 국가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110개국이 넘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의 미소의 대결과는 다른 점은 이 60개국이 거의 중첩되어 있는 교집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조가 저는 밀당이 계속될 것이고 미중 경쟁도 20, 30년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중국도 스스로 여기겠지만 지금은 수세에 입혀서 미국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 차원이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전 영역에서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의 자체 판단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제 지정학적 현장이고 이 지리적 물리적으로 현장인 아시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이제 그런 조짐들이 프리뷰가 나타나는 건데요. 바로 한반도 동중국해, 중국 대만 양안 분쟁 그리고 남중국해를 이으면 이것이 미국에게는 봉쇄 라인이 되는 것이고 중국에는 돌파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핫한 곳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은 미중도 다 압니다. 여기가 건드려지면 파국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지만 여기의 발생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이용 가치가 높고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결국 분단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될 때는 우리가 이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이 분단 구조가 커지고 긴장 구조가 커지면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그야말로 신냉전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이 소위 말하는 폴트라인 단층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도 한반도가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같은 상황은 가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최근에는 어떤 분이 아예 우크라이나와 엮어서 한국 전쟁 얘기됐는데 그건 좀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그러나 서로 탐색하고 경고하고 간보고 이런 경고하는 이러한 엎치락뒤치락이 벌어질 대상은 확실히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전략은 소위 말하는 이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중첩적인 소다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자주의는 분명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소다자주의고 이 소다주의가 또 과거와 다른 것은 진영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진영을 넘어설 수 있는 소다자는 자꾸 적어지고 진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다주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비스포크 스트래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춤형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첩적이고 이슈별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오커스고 파이브 아이즈고 서밋 for Diplomacy고 그런 것들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네트워킹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진영 내 소다자가 결국 대항적 소다자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라든지 북중로의 연대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전면대결을 피하고 자국 역량을 강화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은 펀치 게임을 하고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한다. 그러나 맷집 게임이 장기적으로 이긴다. 이것이 중국의 거의 신화적인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힘으로 미국에 대한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20% 아래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쌍순환, 내순환과 외순환을 굴려서 수세적으로는 견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의 기술혁명을 통해서 기술 독립 또는 기술 우위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면 미국으로부터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의 양면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결국 시진핑의 리더십이 강고해져야 하고 또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11월에 캠벨을 포함한 미국의 인사들과 했을 때 재밌는 관찰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캠벨이 중국 국무부를 대표하고 백악관을 대표하지만 훨씬 더 설리반이나 그 국무 장관 블링컨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경해졌고 삼씨라기보다는 오히려 코퍼레이션 부분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컨프런테이션 앤 컴피티션의 두 영역밖에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지점은 결국 시진핑이 올해 후반부에 장기 집권을 확고히 한 다음에는 중국이 좀 순해질 거다. 지금보다는 훨씬 순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의 정책 기조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미중 패권의 갈등이라는 것이 향후 한 20, 30년간의 우리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외적 환경에 아주 가장 큰 독립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북아의 세력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미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점에서 결국 우리는 미중 갈등의 활용도를 낮춘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활용도는 뭐 통일이라든지 뭐 비핵화라든지 대단한 목적보다는 적어도 남북이 긴장의 대치로 가지 않고 평화 공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얘기하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정부의 확실한 그 원칙은 한미동맹이 중심이고, 그러나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하는 요구까지는 들어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는 바로 한미일 동맹을 갈 수는 없지만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이슈별로 할 수 있다. 쿼드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쿼드와 함께 이 이슈별로 협력할 수 있다. 재난이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이게 바로 한국 정부의 원칙이고,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만 그것이 모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과의 어떤 제3지대를 만들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또는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 역시 한미동맹이 1순위지만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으로 압박을 받고 중국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 이것을 완충시킬 수 있어서 완충시키려면 이들 국가와 행동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크로스오버의 소다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우리 나름대로의 비스포크는 북중러 또는 한미 중이라든지 이런 크로스가 되는 중첩적 다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회 요인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얘기하시겠지만 한국의 위기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본 것처럼 미국도 유럽도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협력의 대상국이 되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